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간디아슈람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히말라야 인문강좌 간추린 인도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무갈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대 황제 아우랑제부를 주인공으로 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우랑제부는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었던 3대 아크바르 황제와 대척점에 놓여 있는 황제로 자주 비교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크바르 황제, 지난번에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나요? 그쵸? 종교적 화합, 그 다음에 국가 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인데, 오늘은 그것과 비교가 되는 황제,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을 든 아우랑제부 황제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대 황제 아크바르는 인도를 조국으로 삼았고 또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종교 화합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통합에 힘썼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이렇듯 아크바르 황제는 무슬림 통치자이기는 했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느슨하게 풀어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우리가 배울 아우랑제부 황제는 한 손에는 꾸란, 이슬람의 경전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 무자비한 군사 원정을 의미합니다. 이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슬람교를 국가의 중심에 두고 다른 종교를 단호하게 방어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이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아우랑제부는 무히우딘 무함마드 아우랑제부 알람기르라고 하는 긴 이름을 축약해서 아주 짧게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는 대개 아크바르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우랑제부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우랑제부는 페르시아어로 왕좌의 장식이라는 뜻이고 알람기르는 세계의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무갈 제국의 창시자 바부르, 그의 아들 후마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크바르, 그리고 그의 아들 살림, 자한기르, 그리고 샤자한에 이은 6대 황제가 바로 아우랑제부지요. 아크바르 황제처럼 생물 연대와 함께 제2연도를 나타내봤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제2년도는 아크바르 황제와 비슷하죠. 장장 50년을 황제로 군림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무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아크바르의 아들 살림을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을 때 자한기르로 불렸었는데 아우랑제부는 바로 이제 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따지마할을 지은 황제 샤자한이 바로 이 아우랑제부의 아버지고요. 따지마할의 주인공인 뭄따즈마할이 이 아우랑제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우랑제부 황제의 이 평생 소원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무갈 제국을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법으로 채택했던 것이 바로 힘, 그쵸? 군사력이었지요. 아우랑제부 황제에 대한 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우랑제부 황제와 관련한 세밀하는 저렇게 꾸란을 읽고 있거나 그다음에 독실한 무슬림으로 표현되는 그림이 많습니다. 아우랑제부는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아니죠. 왕자 시절부터 계속해서 군사 원정을 시행했고 그 때문에 이전의 다른 황제들이랑은 다르게 문화나 예술의 발달이 더디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우랑제부 황제 때 이르게 되면 창시자 바부르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기록의 전통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아우랑제부에 대한 기록은 아우랑제부 황제의 궁정에 있던 역사가가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아우랑제부 남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우랑제부에 대한 기록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크교의 구루였던 고빈드 싱이 편지로 남긴 자파르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랑제부는 재위 시절에, 황제로 재위하고 있던 시절에 특히 이제 펀잡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크교 세력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1704년 12월에 이 시크교의 10대 구루이자 마지막 인간 구루였던 고빈드 싱은 무갈 제국의 군사들과 짬가우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구루 고빈드 싱이 이 아우랑제부 황제를 상대로 자신은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요점의 편지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파르나마입니다. 그는 아우랑제부 황제의 군사들이 어떻게 꿀안에 선서되어 있는 맹세를 어겼는지 이 편지글을 통해서 상기시키게 되지요. 승리의 책이라고 불리는 자파르나마는 페르시아어로 쓰였고 11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이제 아크바르 황제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인도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의 서신 역시 아우랑제부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취급됩니다. 그럼 아우랑제부 황제가 왜 그렇게 정통 이슬람을 강조하고 군사 원정을 시도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아우랑제부 이전 황제들의 행보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우랑제부 황제 이전 시기가 왜 중요한고 하니 그 시기는 바로 이전의 강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아크바르 황제의 국가 기반 조성과 국가 통합 노력에 기반해서 무갈 제국의 황금기,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랑제부 황제 시대부터 시작된 이 무갈 제국의 쇠퇴라고 하는 움직임이 훨씬 더 눈에 잘 띌 수 있겠죠. 그럼 아우랑제부의 할아버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던 아크바르 황제의 아들 이름이 뭐였지요? 살림이었지요. 이 살림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는 자한기르라고 불렸던 자한기르 세계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군요. 세계의 정복자 자한기르라고 불렸던 황제는 아크바르와 힌두 출신 조다바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한기르는 누르우딘 무함마드 살림 자한기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무갈 제국의 4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년이 조금 넘는 시기 동안 무갈 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아크바르 황제 재위 시에 살림은 아버지 아크바르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가 총애하던 신하 아불파주를 죽이는 등 이 아크바르의 말년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던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자신은 아들 쿠스라우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비정한 아버지이기도 했지요. 특히 쿠스라우가 아버지 살림에게 쫓겨서 시크구루인 아르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 때문에 훗날 황제가 된 살림은 아르준을 박해하게 됩니다. 또한 쿠스라우 제압에 도움을 주었던 세 번째 아들 쿠람에게 세계의 황제라는 뜻을 지닌 샤자한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하게
황제가 된 자한기르는 아버지 아크바르의 뒤를 이어서 영토 확장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구자라트의 라주푸트 세력, 벵갈의 아프간 세력과 갈등을 겪지만 성공적으로 이들을 제압합니다. 메와르 지역의 아마르싱을 정복해서 구자라트를 손에 넣고 데칸에서는 말릭 암바르를 제압해서 그 지역을 획득하고 또 벵갈의 이슬람 칸과의 전쟁에서도 성공해서 1608년에는 동벵갈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한기르 황제 때 영국의 제임스 1세는 토마스 로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무갈 제국에게 교역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 양국이 상업조약을 맺으면서 1612년에 수라트라고 하는 지역에 상관이 설치가 됩니다. 영국은 아크바르 황제 때부터 계속해서 수교 요청을 해왔지만 바로 이 자한기르 황제 때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아크바르 황제가 5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 자한기르가 황제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린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지배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무갈 제국의 귀족으로 받아들이는 등 선심을 베풀었다고 전해지지요. 또 자한기르 황제는 견식 있는 군주, 섬세한 지식인, 탐미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크바르처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라호르와 아그라를 제국의 수도로 삼고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는 데에 열성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장식예술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용하던 일상용품 역시나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자신의 회상록인 투즈키 자한기리에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단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한기르 황제는 1611년에 누르자한이라고 하는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르자한은 자한기르의 20번째 아내이자 마지막 아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메흐르 운 니사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녀는 페르시아 출신 무갈 귀족의 딸로 17세 때 무갈 군대에서 복무하던 쉐르 아프간 칸과 이미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부녀를 보고 자한기르가 한눈에 반한 것이지요. 자한기르가 황제가 된 후에 쉐르 아프간 칸은 뭔가 미심쩍은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한기르와 누르자한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메흐르 운 니사라는 여인은 처음에는 누르마할 궁전의 빛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누르자한 세계의 빛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한기르와 결혼한 이후부터 자한기르의 총애를 발판 삼아 궁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매우 명민하고 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곧 자한기르 궁정 안에서 가장 힘세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병과 술로 허약해진 자한기르로부터 이 국세의 통제권을 위임받는 등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던 그녀는 자한기르 황제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궁정 내에 자신의 파벌을 만들어서 왕실과 귀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도 휘둘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자한기르 황제 시대와 이 다음 황제였던 샤자한 시대 때 최고위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 누르자한과 자한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누르자한은 무갈 이 황비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누르자한의 이름이 새겨진 은화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사진은 옥으로 만든 이 자한기레가 피웠다는 물담배 후카의 모습입니다. 현재 뉴델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한기르 황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페르시아에게 칸다하르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긴 직후부터였습니다. 1620년 페르시아의 샤 아바스 1세는 무갈 공정에 칸다하르를 되돌려달라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자 이 칸다하르 공략을 시작을 하죠. 이에 자한기르는 셋째 아들 쿠람, 나중에 이제 샤자한이 되는 그 아들을 칸다하르로 급파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아들 쿠람은 적을 무찌르는 대신에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무갈은 1622년에 칸다하르를 페르시아에 빼앗기고 이 쿠람의 반란도 4년 동안이나 이제 지속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자한기르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또 아버지 자한기르도 아들 쿠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제 아들의 반란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반란과 귀족들의 다툼이 겹쳐지면서 무갈 조정 내부에는 무갈 궁정 내부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1626년에는 아들 쿠람의 반란을 제압했던 자한기르의 충신 마하바트 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하바트 칸은 라주푸트 세력과 결탁해서 이 자한기르 황제를 납치한 후에 궁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누르자한이 중재에 나서서 라주푸트가 지원을 철회하게 되고 이 때문에 마하바트 칸은 결국 황제를 풀어주고야 맙니다. 이 마하바트 칸의 반란은 진정이 되었지만 그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자한기르는 라호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자한기르의 영묘는 샤흐다라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누르자한이 계속해서 이 자한기르의 영묘를 보살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자한이 죽은 후에는 누르자한 역시나 이 자한기르 옆에 묻혔다고 하죠. 자한기르에 이어 살펴볼 황제는 샤자한입니다. 아우랑제브의 아버지지요. 1592년 샤자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크바르는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 쿠람을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위대한 북의 조상이었던 티무르하고 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쿠람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함께요. 자한기르의 오른팔이자 후계자였던 쿠람은 이 자한기르 황제 초기에는 데칸 원정을 떠나는 등 아버지 자한기르의 뜻을 이어받아서 충성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둘은 이제 불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불화는 누르자한으로부터 빚어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원래 누르자한과 쿠람은 나중에 샤자한이 되는 쿠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은 동맹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자한이 자신의 조카인 아르주만드 바누라는 여성을 샤자한에게 소개시켜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르주만드 바누가 나중에 이제 뭄따즈 마할이 되는 여성입니다. 이 샤자한과 누르자한의 관계는 자한기르 황제가 죽은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것은 자한기르 황제의 죽음 이후에 왕자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벌인 싸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누르자한은 자한기르가 죽기 전에 자한기르의 막내 아들 샤르야르하고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게 되거든요. 결국 황제의 자리를 위한 싸움에서 이전부터 계속 사이 좋았던 쿠람 대신에 자신의 사위인 샤르야르를 지지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바로 쿠람이었고 누르자한은 쿠람이 샤자한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이 라호르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쿠람은 황제 샤자한이 되어 35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합니다. 샤자한은 즉위 후에 엄격한 통치를 시작을 하고 이 제국을 탄탄하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자한기르가 이 사치스러운 낭비나 관용주의로 나라의 재정과 행정을 아주 한심한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샤자한은 또 이슬람교를 혼란시키는 종교 관행을 중단시키라는 이제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샤자한이 가장 그 염두에 두었던 지역은 바로 데칸 지역입니다. 당시 데칸 지역에는 여러 이슬람 왕국들, 술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술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아우랑제브를 보내서 이들 술탄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샤자한 때 이 델리 지역의 새로운 수도 샤자하나바드가 건설됩니다. 1648년에 새로운 수도 샤자하나바드가 완성이 되지요. 황제가 거주하는 델리의 붉은 석, 이 랄길라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건물 전체가 세련된 아케이드로 이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샤자한 시대의 기록은 파드샤흐나마라고 하는 책으로 그쵸? 그 여러 세미라와 함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드샤흐나마는 샤자하나 나마로도 불립니다. 궁정 역사가였던 압둘 하미드 라호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샤자한 황제의 아내보다 따즈마할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뭄따즈 마할은 페르시아 귀족 출신이었던 아사프 칸의 딸이자 누르자한의 조카였습니다. 방금 전에 누르자한의 소개로 둘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녀의 본명은 아르주만드 바누였고 여기에 당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베감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서 아르주만드 바누 베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19세 되던 해에 왕자 쿠람과 결혼했고 쿠람이 샤자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뭄따즈 마할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왕궁에서 가장 귀하신 몸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뭄따즈 마할은 샤자한이 가는 곳 어디에나 따라가게 됩니다. 샤자한이 데칸 원정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행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뭄따즈 마할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아내 뭄따즈 마할을 잃은 샤자한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따지마할입니다. 따지마할은 22년에 걸쳐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갈 제국시대의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샤자한 황제의 치세에 세워진 건축물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도 페르시아 건축 양식이 뛰어난 형태로 최고조에 이른 것이 바로 이 샤자한 황제 때였습니다. 아그라의 따즈마할과 모티 마스지드 그리고 델리의 붉은 성 랄길라 등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샤자한 황제의 또 다른 많은 기념비들, 궁전, 성, 회교사원, 바로 자마 마스지드지요. 정원 등이 아그라와 델리뿐 아니라 라호르, 카슈미르, 카불, 아즈메르, 아흐메다바드 등 여러 지역에 남아있지만 따즈마할의 명성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델리에 남아있는 붉은 성과 자마 마스지드, 저렇게 두 개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아우랑제브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랑제브는 1618년 구자라트 다우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샤자한과 뭄따즈 마할의 6번째 아이이자 3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어린 시절에 어렸을 적에 이 이슬람교 경전을 읽는데 완전히 몰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 정통의 수니파 이슬람교를 옹호했다고 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를 진정한 이슬람의 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이 아크바르 황제 때부터 이어진, 그치요? 힌두 조다바이로부터 이어진 이 힌두의 피가 흘렀지만 그는 중앙아시아의 이 북의 조상한테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티무르지요. 그의 이상주의에 고무되고 또 이 티무르의 이상을 바로 인도에 실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갈 제국을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은 파드샤흐 나마라고 하는 이 샤자한의 기록에 남겨진 그림입니다. 왕자였던 아우랑제브가 이 막 미쳐서 날뛰는 전쟁 코끼리 수다까르를 제압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왕자 시절부터 저렇게 전쟁 코끼리, 굉장히 용맹한 전쟁 코끼리를 제압할 정도로 아주 용맹했던 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우랑제브는 또 왕자 시절에, 그치요? 데칸 지사로 임명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칸 지역에 수립되어 있던 이슬람 왕국들, 이슬람 술탄들을, 이슬람 왕국들을 하나씩 공격해서 깨부쉈다고 했었지요. 1636년에 데칸 지사로 임명이 되어서 1656년에는 골콘다를, 1657년에는 비자부르라고 하는 이슬람 왕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샤자한은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남 다라슈코, 차남 샤슈자, 삼남 아우랑제브, 막내 아들 무라드 박시, 이렇게 말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1637년에 그려진 것으로 샤자한의 아들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남인 다라슈코만 빠져 있네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샤슈자, 아우랑제브, 무라드 박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샤자한은 장남인 다라슈코가 자신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남 다라슈코는 3대 황제 아크바르의 정책을 계승해서 다른 종교에 매우 관대했기 때문에 당시 정통 이슬람을 주장하는 무슬림들로부터는 상당한 견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샤자한은 장남 다라슈코에게 황제를 양위하려고 했지만 삼남인 이 아우랑제브가 부왕한테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지요.
아우랑제부는 샤자한을 퇴위시키고 1666년 사망할 때까지 8년 동안 그를 아그라 성에 유폐시킵니다. 아우랑제부는 막내 동생인 무라드 박시하고 동맹해서 장남인 다라슈코의 군대를 무찌르고 또 재판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해서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형 슈자도 인도를 떠나도록 만들고 인도를 떠나는 길에서 이제 그를 죽여버리죠. 원래 막내 동생 무라드 박시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라드에게는 인도의 서북지방, 그렇죠. 판잡 지역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이건 역시 지키지 않고 막내 동생 무라드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아우랑제부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는 재위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바르 황제만큼이나 오랜 기간 무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거의 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황제로 남아 있었죠. 그의 이름 알람기르는 세계의 정복자를 뜻합니다. 그가 반세기를 통치하는 동안 전반에는 무갈 제국의 대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었지만 중후반이 되면서 데칸 지방을 공격하는 아주 힘겨운 일에 이제 자신의 온 힘과 열성을 쏟게 됩니다. 아우랑제부가 집권을 한 초기에는 그 이전의 황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나 정복 정책을 추진해서 아쌈, 벵갈 이러한 쪽으로 제국의 국경선을 확장했고 또 이전에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국에 다양한 인재를 등용해서 신하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힌두도 등용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위 초기에는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통치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1660년부터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서 이러한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러한 반란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정통 이슬람교로 복귀할 것을 표명하면서 이제는 아주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거나 또는 새롭게 형성된 세력들이 무갈 제국에 대항해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660년대부터 굉장히 심해집니다. 1669년에 일어난 힌두 자트 반란은요. 자트는 북서부 인도, 특히 이제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던 농민 커뮤니티를 뜻하는데요. 원래는 인더스강이 흐르는 신드 지역에서 목축업을 생계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중세 이후가 되면서 델리, 라자스탄 그리고 서부 겐지스 평야로 이주해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1669년에 벌인 반란은 마투라 지역 근처에 거주하던 힌두 자트 농민들이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우랑제부 황제가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스대를 부활시킨 것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이 아우랑제부의 어떤 제압을 받게 되지요. 1672년에 발생한 사트나미 반란은요. 사트나미는 델리 근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종파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들은 머리카락, 눈썹 등 이제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제모해서 이제 그러한 털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무갈 군대가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제 군사원정을 벌이고 있는 것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가 되고, 하지만 아우랑제부의 군대에 의해서 바로 제압당하고 맙니다. 1672년에 있었던 파슈툰 반란은 카불 지역을 다스리던 무갈 제국의 주지사 아미르 칸이 이 파슈툰 여인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벌어지게 된 반란입니다. 파슈툰은 아프가니스탄의 주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쿠샬 칸 카닥이라고 하는 카불의 전사이자 시인의 지도 아래에 이 파슈툰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서 이제 무갈 제국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된 것이지요. 이들의 봉기로 인해서 무갈 제국은 카불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이후 시기 내내 이제 상실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1678년에 일어났던 라주푸트 반란은, 이 라주푸트들은 사실 아크바르 시대 이후에는 무갈 정권에 계속해서 아크바르 시대 때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호의적으로 협력해 왔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무갈 제국한테 완전하게 호의였던 것은 또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아우랑제부가 이 마르바르 지방을 무갈 제국에 합병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라주푸트들의 어떤 적대감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작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678년 라자 자스완트 싱이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고 말고, 이때의 아우랑제부는 자신의 부하 가운데 하나를 이 왕국의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 라주푸트 세력이 대대적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라주푸트와 무갈 황제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지요. 아우랑제부는 정통 순니파 무슬림으로 무갈의 어느 황제보다도 이슬람적 규율에 충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치세 중반 이후에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는 인도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이슬람 국가의 수장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점점 더 조직적으로 세력화되어가는 힌두, 시크, 라주푸트 등의 반란을 겪게 되면서 아우랑제부는 엄격한 이슬람 교도로의 복귀를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슬람법을 확립시켜서 이슬람 국가를 완성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지요. 이에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행해졌던 음악 연주들을 금지했고, 또 유명한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를 세웁니다. 1679년에는 지금까지 징수되지 않았던 지지야를 다시 부과하기도 하고요. 비무슬림에게는 차별 과세를 부과해서 무슬림보다 2배가 넘는 그러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처럼 편협하고 무자비한 이교도를 탄압하고 이교도의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동시에 펼치게 됩니다. 인도는 하나의 이슬람 국가라는 생각에서 그의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 국민 다수가 힌두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하에서는 이슬람 법만이 강요되었고 힌두의 종교적 행사는 불법화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아우랑제부는 죽을 때까지 라주푸트, 시크,
이러한 세력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거의 50년에 달하는 아우랑제브 황제의 치세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정책은 영토 확장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랑제브의 군사원정과 영토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대포입니다. 이미 무갈 제국의 창시자 바부르 때 대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아우랑제브 시기가 되면 대포 제작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고 또 유럽인을 초빙해서 대포를 전담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무갈 제국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활과 화소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투 방법을 고수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우랑제브는 이 라즈푸트와의 전쟁에 이어서 다음으로 데칸 지역에 눈을 돌려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20년을 그곳 데칸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데칸의 아우랑가바드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상 무갈 제국의 수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샤자한 황제가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데칸의 무슬림 왕국인, 그쵸? 술탄들에 대한 정복을 완벽하게 끝내게 됩니다. 비자푸르, 골콘다, 아흐메드나가르 이러한 이슬람 왕국들, 술탄들이 무갈 제국의 영토 내로 편입되게 되었지요. 승승장구하던 아우랑제브 황제는 멀리 타밀나드의 딴조르와 트리치노폴리의 힌두 왕들로부터도 조공을 받게 되면서 그의 지배권을 동해안선 쪽으로는 거의 남단에 이르는 지역에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갈 제국의 황제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황제로 이름을 남기게 되지요. 방금 전에 아우랑제브 황제가 무갈 제국의 황제로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아우랑제브 황제가 평생을 바쳐 확장시킨 영토는 지도에서 저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창시자 바부르가 보라색의 영토만을 지배했던 것에 반해 인도 최남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무갈 제국의 치하에 두게 된 것을 우리가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의 세력 범위는 동서로는 시타공에서 카불에 이르고 북쪽의 카슈미르에서 남쪽으로는 까베리강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그의 제국은 너무나 광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황제가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아우랑제브 황제가 공작 왕좌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공작 왕자, 저기 보이면 지금 황금색으로 보이는 아우랑제브가 앉아있는 의자예요. 그치요? 저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 있어서 사실은 이 무갈 황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랑제브가 넓은 영토와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전 황제들이 일으켜 놓은 부를 통해서 호사스러움을 저렇게 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아우랑제브 황제가 치세 중반 이후에 특히 집착했던 것은 마라타의 정복이었습니다. 데칸을 평정하기 위해 아우랑제브는 데칸 지방에 아우랑가바드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천도까지 하게 되지요.
아우랑제부는 통치 기간의 후반을 사실상 데칸고원의 힌두 세력이었던 이 마라타족과 계속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의 평생 수고는 이 마라타를 소탕하는 일이었고, 사실상 이를 위해서 이제 수도를 데칸 아우랑가바드로 옮겨놓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총 군대 50만 대군으로 이제 이들을 무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659년부터 이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마라타인들은 카리스마를 지닌 젊은 전사인 이 시바지를 지도자로 삼고 무갈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도 남부 농민 출신이면서 힌두교도였던 마라타인들은 아흐마드 나가루와 비자푸르의 술탄들이 무갈과 전쟁할 때마다 이제 협력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시바지 역시나 이 비자푸르 술탄 밑에 있다가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라타족은 계속되는 전쟁과 이 무질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정치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타족이 하나의 국가로 조직된 것은 17세기의 일이었고, 민족의 영웅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바지는 스스로 차트라파티 왕 중의 왕이라는 선포를 하면서 이제 마라타족을 규합하게 됩니다. 이 시바지가 마라타족의 세력을 강화하면서 무갈의 영토를 가끔씩 공격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아우랑제부가 왕자로서 이 데칸 지사로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아주 격화된 전쟁은 1680년부터 1707년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하네요. 아우랑제부의 평생 수건이 마라타족의 정복이었지만 아우랑제부는 결국 마라타족을 섬멸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시크와 무갈 제국의 첫 충돌은 오대구루 아르준이 자한기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쿠스라우 왕자를 도와줬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루 아르준은 이 자한기르 황제의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시크는 무갈 제국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9대구로 떼그 바하두르에 이르게 되면 아까 아우랑제부의 정책을 살펴봤었지만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교도를 탄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구루 떼그 바하두르에게 이러한 저러한 혐의를 씌워서 체포를 합니다.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슈미르 지방의 브라흐만 계급이 무갈 제국에 반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혐의로 이 떼그 바하두르를 체포해가지고 델리로 압송해 와가지고 이 구루한테 죽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종용하게 되지요. 하지만 구루 바하두르는 자신의 목숨보다 시크라고 하는 신앙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바하두르의 순교로 인해서 시크 교도들은 훨씬 더 강렬한 이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구루 하르 고빈드 싱은 마지막 인간 구루지요. 하르 고빈드 싱은 아버지 최영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무갈 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생긴 것이 이제 칼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칼사 제도는 이제 칼의 세례를 통해서 칼사에 가입한 사람에게 싱, 남자는 싱, 여자는 거우르라고 하는 이름을 수여하고 그들을 시크의 전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층민과 불가촉 천민들이 시크의 용감한 전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랑제브하고 아주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아우랑제브 황제는 인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염원 하에 죽을 때까지 군사 원정을 실시했던 황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반란 그리고 군사 원정으로 인해 그 이전 황제들이 쌓아놓은 국고는 바닥나고 말았지요. 아우랑제브 황제는 아흐메드나가르 근처의 부대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그렇게 바랬던 마라타족도 제압하지 못했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인도 전역을 다 이슬람화 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군사 원정으로 모든 인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는 평생 살아온 대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장례 역시도 단순하고 소박하게 치러달라 당부를 하고 이제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른쪽 사진 위에가 이 아우랑제브 황제의 묘고요. 아우랑제브 황제의 묘는 마하라슈트라의 아우랑가바드. 지난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데칸 지역 정복을 위해서 이 데칸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랑가바드였다고요.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아우랑제부가 자신의 아내 이 딜라스 바누 베감을 위해 지은 영묘입니다. 비비카 마크바라라고 불리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따지마할을 본따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아우랑제브 황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반란과 긴 시간 동안 무리한 군사원정, 영토 확장, 전쟁을 통해서 이전의 황제들이 축적해 놓은 국고를 남김없이 고갈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적 화합이라든지 관용 정책을 폐기하고 이슬람법이 다스리는 온전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모두 인도 쪽에서 이루어지는 아우랑제브 황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지요. 이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아우랑제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느 왕보다도 신앙심이 깊은 정통 이슬람 교도로 평생을 살았고 무슬림 의식을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수행하였으며 그는 다른 황제들처럼 후궁에서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아우랑제브 황제는 음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무갈 황제들이 탐닉하고 있었던 아편,
음주, 이러한 악습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스스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절제를 강요하는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도박과 부정한 남녀 관계를 제국 내에서 엄금하는 등 그러한 금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상의 신앙생활로 강조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파키스탄 쪽에서 나오는 아우랑제브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이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해석이 양극단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우랑제브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갈 제국에 대한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